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초대 손님 그리고 진행자인 제가 술술 풀어서 해설해드리는 홍국근의 혼술타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이 워낙 바쁜 일정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런 시점이어서 마스크를 좀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혼술 타임인데 혼술 가끔가다 하세요?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술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방금 그 해설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혼을 담아서. 예, 혼을 담아서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아주 그런 시간으로. 요즘 MZ 세대에 맞는 아주 예. 멋진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조경태 의원님 모셨는데, 조경태 의원님은 5선의 국회의원이시고 또 부산 사하 을에서만 내리 5선을 하신,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5선 국회의원이 6분 계신데 최연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네, 54시고요. 네. 우리 당의 초선 의원님들 나이가 만으로 59세거든요. 만 59세입니까?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님들보다 한 4~5살 아직 어린 네. 아주 신출내기 네. 의원입니다. 잘 그래서 봐주십시오. 앞으로 이 장래가 상당히 밝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나이에 5선을 벌써 지냈으면은 앞으로 뭐 당 대표 또 대권까지도 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캐리어를 쌓았었는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그 대표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 이 가처분 신청을 네. 했는데 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결국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은 이 권한 권한 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징계는 유효한 거고 네, 네. 권한 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이것은 법원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준석 그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상황, 그 그렇습니다.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왜 도박을 했다고 보시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어쨌든 정치적 행위를 네. 본인이 그렇게 감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게 되면은 또 당은 또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네. 우리 당내에 또 법률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비대위 체제로 아마 이렇게 전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다 검토를 했겠죠. 네네네. 예, 그리고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처분 그 소송을 했으면은 다시 당과 함께 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또 이번에 뭐 창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계속 이 당에 남아 있기를 좀 예. 많이 잔류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예. 선을 계속 넘고 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왜냐하면 당 대표라면은 당의 구성들을 어루만져주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 대표가 자꾸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 내부 총질. 비춰지면은 그게 이제 내부 총질로 비춰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부 총질과 당금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총질은 바로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히는 예, 예. 거고,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거죠. 당금질은 단단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예. 그 당을 아끼는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전자에 가깝다는 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준석 당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좀 당 대표로서의 좀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겨우 석 달입니다. 오늘이 석 달인데 이 100일도 되기 전에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여당의 그 내홍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슷비슷했는데 한쪽은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이름 붙인 윤핵관,
그 장제원, 권성동 이쪽이고 또 비슷한 책임이 있는 것이 이준석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지방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윤석열 핵심 척건이라고 불리는 윤핵관 분들하고 네.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국민들께 머리를 엎조리면서 표를 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전애들이 잘할 거라 보고 국민의힘 당 지지자, 국민의힘 그 후보들한테 표를 많이 줬는데 네. 지금 그 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내홍이 네. 내분이 있는 거 보고 국민들은 속았다, 네. 배신당했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예. 만약에 선거가 목전에 있었으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그렇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도 아주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전해당은 정말 뭐지? 예. 전해당이 그 추구하는 목표가 뭐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내의 권력 다툼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은 너네들은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 예. 물론 거기는 저도 저는 뭐 책임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 당 내분이 두 번의 선거가 이기고 나서 당 내분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지지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데 최근에 2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갤럽 조사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기는 나오죠. 뭐 인사 문제나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런 것 말고 전반적으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전반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라 보거든요. 먹고 경제. 사는 문제. 예, 결국 민생입니다. 예. 지금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요, 이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또 그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고유가입니다. 예. 또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예. 더욱더 경제가 위축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들었으면서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악한 일로로 빠지니까 예. 당연히 여론이 안 좋죠. 예. 거기에다 덧붙여서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지 예. 않습니까? 이 초심이 좀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빨리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 예.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과 상식의 반 아이콘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번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음주운전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 시켰다. 예. 이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예. 그런 그 인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유념해서 네. 공정과 상식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 초심으로 돌아감으로써 저는 지지율을 좀 반등시킬 수 있다고 네. 보고요. 예. 또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이 민생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철두철미하게 좀 챙기는 모습 예. 이게 저는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생 같은 경우는 지금 출범한 지 석 달 된 정부에 완전히 책임을 묻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할 수가 있죠. 또 지금 국제적 환경이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박순애 장관이나 또 대통령실의 뭐 사적 채용 논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 대응이 저는 그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가령 뭐 박순애 장관 문제도 뭐 한 20년 전에 뭐 음주운전 뭐 20년 전이지 뭐 문제는 문제지만 그런 부분 또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문제는 지금까지 저도 청와대 출입을 뭐 한 10년 정도 했는데 항상 있었던 게 사적 채용이잖아요. 공적 채용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뭐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선거 때 데려가서 쓰다가 그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쓰다가 대통령실로 데려가는 게 이거 전형적인 사적 채용이죠. 그리고 대통령실 가서 갑질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은 저는 결국 이 대통령실의 책임이다. 비서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할 때도 한마디도 안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문제 사적 채용이 논란이 있는데도 초기에 대응을 안 했거든요.
자, 인적 쇄신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대통령실에 저는 홍보하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네. 전혀 이게 홍보 효과가 없다 보거든요. 아, 예. 이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어떤 뭐 과학적이라 표현을 해야 됩니까? 좀 더 대중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기능이 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어쩌든 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 깎아내리려고. 그렇죠. 어쩌든 보면은 굉장히 악의적인 편집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도 하지만 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릴스. 릴스.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네. 거기에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80, 90% 이상이 그 대통령을 갖다가 험하게 예. 그러면은 우리 당도 그렇고 그 대통령실도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다. 제가 봐서는 홍보에서 8대2 또는 9대1로 밀리고 있다고. 그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홍보를 좀 제대로 하고 이거 좀 알기 쉽게. 그렇죠. 요즘 또 MZ 세대라 하지 않습니까? 이 감각에 맞도록 정말 좀 세련된 홍보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사적 채용 말씀했지만은 그 이야기 나왔을 때 왜 내가 7급을 채용하려는데 9급을 했다 이런 표현 자체가 9급인데 뭘 9급 가지고 뭘 그래? 이런 표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분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우리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의 특수성, 그 역대 정권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를 갖다가 역대 총리를 뽑을 때 뭡니까? 공개 모집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 모집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명직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무직을 뽑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사적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참 나쁜 그 부분은 나쁜 프레임이라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레임 맞습니다. 민주당 때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 그 많은 수석들 비서관들 공개 채용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이렇게 대응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이걸 마치 호도하도록 마치 사적 채용을 하는 것이 마치 나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게 만든 이 대응을 잘못한 것이 저는 그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아주 획기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제가 청와대 오래 출입하면서 대통령하고 이야기 별로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는 건 아주 획기적인 그 시도고 소통인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전을 하는 것도 대통령에게 맡기면 대통령은 지금 검찰 출신이고 노련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모들을 좀 지금 김대기 그 대통령 실장 같은 경우는 정책통이죠. 정책통이라서 아마 이 정무 라인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적 채용 논란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비선 논란까지 가고 있어요. 사적 채용 그러면 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다 해서 그러니까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가령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또 프레임을 건 것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거든요. 김건희 리스크에서 김건희 그 코바나 콘텐츠에 있던 직원들을 뭐 이 간접으로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비선 실세로서 인사에 개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순실 같은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과거부터 말입니다. 과거의 민주당 정권도 사실은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또는 대통령 부인과 가까운 사람 해가지고 그 어떤 그런 힘들을 파워를 갖다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사적 채용에 대한 프레임을 자꾸 거니까 여기에 대응을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백악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백악관도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 트럼프 딸이 모든 그 정무적인 업무를 다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안정적인 국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과 이 호흡이 맞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사적 채용 또는 비선 논란 이런 논란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좀 불식 좀 시킬 수 있도록 좀 대응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활동을 과거 대통령 배우자들에 비해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지난번 후보 시절에 그 본인은 내조만 하겠다. 일체 그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좀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활동을 과거 정권의 그 영부인 여사님보다 적게 했다. 이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죠. 그래서 그게 국민들의 눈에는 또 이게 너무 또 반대쪽에서는 이걸 되게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진짜 내조만 잘 하시면은 언젠가는 국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저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본인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공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들이 왔을 때 부부가 왔을 때 또 같이 참석해야 돼요. 그런 정말 그는 불가피한 상황을 빼고는 가능하면은 당분간은 그 약속을 지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저번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그런 때는 뭐 배우자 세션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가는 되지만 거죠. 가령 이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차례로 만나러 가고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들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왜 약속을 안 지키지? 왜 국민과 약속을 왜 이걸 헌신짝처럼 버리지? 뭐 그런 어떤 그 불만들, 대중들의 불만들을 저는 좀 이렇게 조금 불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저는 그 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자꾸 제가 덧붙이냐 하면은 여기도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대선 때 그 돌이켜 보면은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때 윤석열 후보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게 더 많았거든요. 거의 7대 3이었어요. 8대 2 아닙니까? 8대 2까지 그렇죠. 상당히 많았어요. 8대 2, 9대 1로 보이는데. 그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막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약한 고리를 막 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놓은 건 없지 않습니까? 뭐 고바나 컨텐츠 뭐 협찬이나 뭐 이런 거 뭐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 거의 뭐 혐의가 없는 걸로 지금 그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따지면요.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정가 3범인가 4범이었죠? 4범이죠. 4범입니까? 정가자입니다. 정가자. 김건희 여사 정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자꾸 따져서 도덕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다고 뭐 이재명 저분을 면접을 주겠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렇죠. 공정과 상식이란 것은 이 뭐 상당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는 그 약속을 좀 잘 지키는 여러 대통령들보다는 좀 달라야 된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한테 더 많은 박수를 칠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조국이라는 문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인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뽑은 거거든요. 저분들께서 우리를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게 거의 없으니까 그냥 정가도 없지요. 그냥 깨끗하게 살아온 분 아닙니까? 공정과 상식을 우치는 분이. 그러니까 공격할 게 없으니까 약한 고리를 이제 삼아서 아주 요즘 비겁한 거지요. 후보도 아닌 배우자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공격할 겁니다.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논문 가지고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지금 의원이지요. 지금 당 대표로 유력한 분 아닙니까? 그 논문 표절을 해가지고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논란이 이러니까 그럼 나 그 안 받으면 되지. 이재명 저 의원은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예. 자기 논문을 표절한 걸로 해가지고 나 뵙겠다고 반납하기 지금 반납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 반납은 안 되지만 논문 표절한 게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 도찐 개찐이지요. 예. 어찌 보면. 근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 그런 문제는 없다 말이에요. 도덕적인 예. 문제가. 예. 그래서 자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여론을 더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전략이 우리는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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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도덕성. 그러니까는 뭐 진보 진영 그러면은 과거부터 어떤 도덕성을 어떻게 보면 생명으로 삼는 집단인데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이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도덕성이 이 진보에서도 도덕성이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처음에 정치는 노무현 그때 대선 캠프인가요? 국회의원 캠프. 네, 네. 국회의원 캠프 자원봉사를 시작을 하셨죠. 예. 그리고 그 부산이라는 그 영남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서 민주당 계열 소속으로 3선을 하셨어요. 그리고 20대 총선 때 그 국민의힘 계열로 다시 그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 계열로 해서 다시 재선을 하셨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사하을에서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정치부 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바로 이 당에서 당선되고 그 다음 선거에 또 보수당으로 해서 당선됐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표 사퇴를 주장을 하시고 갈등을 네. 문재인 대표의 도덕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고 비판을 하신 그래서 나오시게 된 거죠. 그때 했던 유명한 맛이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는가. 그 말씀 맞죠? 네. 예. 그 말을 왜 나왔습니까? 저는 그 정치를 좀 담대하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네. 솔직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정점, 목표는 뭐냐?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서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라 생각하지. 이념적으로 대립되고 이념적으로 자기 편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정치는 난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민주당에 있어 보니까 이 패거리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패권주의라는 말을 제가 처음 썼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친노 패권주의 또는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윤리위가 혁신위가 있었거든요. 민주당에. 그 혁신위에 있는 혁신안을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뭘 했는가 하면은 왜 혁신안을 갖다가 비공개로 하냐. 혁신안은 좋은 건데 공개로 우리 토론하자. 이랬으니까 제보고 윤리위 징계를 딱 하더라고요. 제소를 하더라고요.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 당은 더 이상 민주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 이래 봤습니다. 그리고 워낙 어떤 그런 친문 세력들의 어떤 그런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느냐. 그런 표현을 제가 썼었고요. 한 방에 훅 간다 이야기네요. 네, 그 정신은 저는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정말 상식을 얘기했고 공정을 얘기했고 민주를 얘기한 분인데 전혀 다른 정신을 가지고 비상식적으로 반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단은 정말 내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집단이다 해서 제가 그 당을 나오게 된 겁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할 때부터 제가 계속 그 담당 취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제가 청와대를 출입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또 특히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화 시대 이것을 해서 제가 같이 토론회도 하고 상당히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활력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가끔 사석에서 하는 말이지만 오늘 한 번 더 써먹으면은 영혼이 없는 노무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름도 거론해서는 안 된다. 저는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요 일생을 통합과 개혁이라는 항상 이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중심이 딱 있었죠.
예. 국민 통합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항상 편가르기, 예. 자기 편만 아우르려고 하고 예. 편 나누기 예. 이런 데서 이제 본인층의 지지도만 강화시키려고 하는 예. 아주 나쁜 정치를 한 거거든요. 아주 나쁜 정치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참 유감스럽게도 예. 제가 제 사전에서의 국가 지도자로서는 뺐습니다. 예. 역사에서 지워버렸네요. 예,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예. 이분은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예. 자격이 없다. 예. 지금까지도 저는 그 소신입니다. 가장 큰 그 자격 미달 요건은 뭐 국민 편가르기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예, 예. 그 이념 편향적으로 갈라치기 한 부분은 예. 저는 씻을 수 없는 네. 그런 큰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조국 사태 때 완전히 그 검찰을 놓고 뭐 완전히 갈라치기를 했고 일본하고 그 국민의 생존 그 먹거리가 걸린 그 무역 그 전쟁이 일어났어도 친일 반일 감정 이렇게 가지고 갈라치기를 정작 자기 참모들은 또 일본에 관광도 가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조국 그 사람은 그분은 또 일본산 메이드인 저펜 볼펜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반일을 이야기하는 제가 참 표현이 참 제 입이 거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일본식 꽃꽂이가 취미예요. 그 부산에 있을 때 그 아시겠네요. 네. 그 뭐 일본식 그 꽃꽂이 하는데 거기 다니고 또 다도 뭐 이런 거를 했다고. 따님도 일본에서 그 딸을 일본에서 다닌 대학이 일본의 구구파가 설립한 대학.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다녔죠. 그 일본을 좋아하면서 왜 반일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정권을 연장을 하고 뭐 그런 목적이 있어서 했겠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때 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 본인의 후보만이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총선에서 다시 승리를 하려면은 참모들도 다 같이 옮겨갔습니까? 상당히 반발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참모들도 같이 다 옮겼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분들 역시도 참모들도 뭐 제 의견에 다들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반민주적이고 또 개혁적이지 못한 지금 국민의힘도 저는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국민의힘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조금 더 노력은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는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는 반대 의견을 해도 그렇게까지 이 악다구니를 안 하거든요. 막 비방을 한다든지 문자 폭탄 보내고 막 그리고 막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방해하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발언을 못하게 그 의도적으로 막는 그런 행위는 안 하거든. 그 아주 비신사적인 겁니다. 그 사처 슈나이더 박사님이라고 1965년도에 이분이 유명한 그 미국의 정치학자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쓴 책에 보면은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파에 항상 어디 가도 반대파 찬성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에 반대파에 반대의 의견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다. opportunity라 있습니다. 의무. 그게 그 오늘날의 미국의 민주정당의 모태가 되거든요. 근데 정작 민주당에 가면은 말은 민주인데 근데 가면은 그 민주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 제가 그때 당시 경험했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대의 목소리에는 그 확실하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당의 구조였습니다. 과거부터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균열로 망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요새 다 막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혼재돼 있습니다. 막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금 전에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뼈 때리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빼는 정당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보니까 어떠세요? 실제 속모습은 그 민주당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저는 그 진정성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들께서 저도 그 구성원이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네. 굳이 제가 좀 빼때리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선거를 위해서만 네. 국민들을 이용하는 정당일 수 있지 않겠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지요. 어.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네. 정말 국민들께 힘을 줄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집권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은 다 몰아줬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근데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물가니까 어쩔 수 없다.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고물가지만은 그래도 물가를 잡으려 노력을 해야 되죠. 아, 노력하는 모습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핸드폰 요금 비싸잖아요. 네. 핸드폰 요금이 각 가정집마다 한 5만 원씩 안 합니까? 네. 한 사람당? 그렇죠. 그러면 3인 가구면 15만 원입니다. 네. 엄청난 통신 부담을 가지고 있죠. 이걸 왜 깎자고 이야기 안 합니까? 당에서 여당에서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이게 지금 여당에서 대기업의 하는 행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미 기지국은 저는 원가 계산해 보면요. 이미 그 어느 정도 다 그 자기들 저 건설 비용하고 그 뭡니까 설치 비용 하고도 남았을 거라 보거든요. 네. 그 여기서 지금 고통 분담을 하자고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그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으면은 지금 은행들이 근데 금리가 높아지는데 은행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당으로서 왜 금리를 0.5%라도 1%라도 낮춰라고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집안 상황만 하고 그러니까요. 맨날 남 탓이나 하고 맨날 내부 세계적인 물가 탓이라 하고 내부 총재를 하고. 그러니까 또 정권을 왜 잡았습니까? 정권을 왜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힘을 빼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힘을 주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 좋네요. 국민의 힘 빼는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힘을 주는 정당, 국민에게 힘을 주는 정당. 그게 지금 그 뒤에 뭐라고 하죠? 항상 국민의힘 회의할 때 써놓잖아요. 거기 써놓으면 좋겠네요. 국민의 힘을 빼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힘을 주는 정당이 되자. 제가 당 대표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당 대표 경선 혹시 출마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저한테 그런 기대가 크거든요. 이번에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좀 바랬던 국민들과 당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제가 그분들께 정말 그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그 국민의힘 정당의 그 일원으로서 좀 바른 소리, 좀 선소리, 또 우리 국민의힘이 또 더 성장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충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당대표 경선에는 출마를. 그거는 제가 오늘 한 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실 거면 여기서 그냥 출마 선언을 해주시면. 하여튼 정말 잘 심사숙고해서 제가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바라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출마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비대위원장을 하셨으면 출마는 어렵게 되는데 사실 그 비대위원장께 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가장 또 민주당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비대위가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8월 28일 되면은 민주당에서 초강성 지도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강성이에요. 초강성입니다.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들 전부 다 정청래부터 맞습니다. 초강성이 고민정이 이렇게 초강성이 탄생을 하는데 이 부드러운 그 부드러운 비대위, 강단이 좀 없는 듯이 보이는 비대위, 과연 그 상대를 할 수 있겠느냐? 좀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지 사장이 될 수도 있다. 주호영 비대위가 확정이 되기 전에. 저는 뭐 누구든지 간에 좀 소신이 있는 비대위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전애들 비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밋밋해 버리면은 진짜 우리 속된 말로 그 나물의 그 밥, 바지 사장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거든요. 이왕 이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당이 좀 안정적으로 안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저쪽 상대 쪽은 초강성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좀 아쉬운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좀 잘 알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응대해야만이 저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필요하다면 저의 그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당을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게 함께 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조호영 비대위에 대해서 조언도 이제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호영 비대위가 바지 사장이란 게 아니고 바지 사장이 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러면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될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이준석 리스크 해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문제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당 안팎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는 경제 문제거든요. 민생이 어려우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빵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응답이 없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터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려운 민생을 좀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하면은 저는 우리 당에서 비록 비상대책위원회지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좀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 그런 행보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당내 여러 가지 갈등 말씀 주신 뭐 이준석 대표 리스크라든지 또 전당대회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매끄럽게 이걸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비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총질 좀 하지 말고 이제 이재명 체제가 들었으면 외부 총질, 외부에 대해서 또 총질을 좀 하는 전투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총질이란 말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잘 쓰면 안 돼요. 미국 같은 데서 총질을 하는 그 집단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서해의 우리 그 공무원 피살 사건 아시잖아요. 그 불태워서 시체도 찾을 수 없도록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어요, 북한이. 그리고 우리 이쪽에서는 월북몰이하고. 그때 당시 책임자들을 좀 반드시 저는 법정에 세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또 시부적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윤 정부가 좀 매듭을 잘 못 짓는 것 같아요. 서해 공무원 사건 이렇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거든요. 우리 소중한 국민이 희생당했습니다. 진짜 사살당해가지고 실체조차도 소각돼서 찾을 수 없는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총질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부 총질 이런 말을 누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좀 거친 표현은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걸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응답하지 않을 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묵하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봐도 좋겠어요. 저는 야당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대는 이제 국민이라 생각하고 국민들께 정말 봉사하고 국민들께 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난다면은 저는 야당의 그 예봉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도 좀 민생을 챙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민주당의 견제를 좀 막아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비대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과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비대위 활동 기간을 그 9월까지만 하자는 게 있고 내년 1월까지 가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까지 가면은 이준석의 징계가 1월 8일 날 풀려요. 그러면은 1월 중순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면 이준석이 다시 재출마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조건으로 나중에 이 가처분도 철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계속 내가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사인을 던지고 한 5월쯤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두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에 뭔가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준석 리스크는 내가 잘 관리했다.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럼 더 갈등은 계속
이어져 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저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당원인 경우에 예. 윤리위에서 6개월 중징계를 받으면은 네. 이거는 다음에 공천권도 안 됩니다. 아, 공천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천권도 안 된 사람 당 대표로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근데 뭐 자격은 있잖아요. 그래서 출마 제가 자격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우리 당이 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할 거는 깔끔하게 정리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저 개인으로서는 뭐 안 된 일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 이 결과가 그 올해 안에 결정이 된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저는 막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예.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그 판단이 예. 아직 남아 있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뭐 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에서 만약에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든지 하면은 그 당원 당규상의 당원권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마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타협을 해도 절충을 해도 결국은 그것을 그 키는 경찰이 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 경찰이 지고 있는 키는 결국은 이준석 본인의 잘못 때문이고 본인이 그리고 역사상 예. 여야를 통틀어서 현직 당 대표가 윤리위에 그렇게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없죠. 예. 이걸 좀 미안하고 창피스럽게 생각했죠. 예. 그리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네. 접대 문제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너무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네. 분들도 너무 이걸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역대 당 대표 예. 여당 야당 통틀어서 예. 당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 우리 정당이 예. 상당히 그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예.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렇죠. 아, 그러면 그 비대위 활동을 언제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그 활동은 뭐 올 12월 정도까지 12월? 한 3, 4개월 정도 하면서 예. 그 정도면 해도 충분하다 보거든요. 예. 그 사실은 집권당이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는 자체가 3개월 만에.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거는 저부터 예.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예. 국민들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걸 정말 짧게 하고 예. 빨리 정상적인 지도 체제가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개월도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3, 예. 4개월 정도. 예, 예. 짧게 해서 네. 지금 강력한 그 지도부를 출범을 시켜야지 네. 그 초강성인 이재명 그 맞설 수 있고 보나마나 이럴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되고 이 초강성 최고위원회가 꾸려지면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때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막 때리면서 그래야지 본인이 어떤 사법 리스크 그 수사가 시작되면 이것은 탄압이다. 내가 대통령을 공격하기 때문에 나를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방어를 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빨리 네. 이재명과 관련된 그 수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왜 안 합니까? 10가지죠, 10가지. 왜 안 합니까?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빨리 저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럼 빨리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네.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네. 빨리 벌을 주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미적거린다는 느낌을 주니까 지지율 하락에 됐다는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죠. 네, 아니 뭐 어떤 특정인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어쨌든 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탈원전과 관련해서 또 그 청와대하고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걸 수사 제대로 안 합니까? 네. 예, 이런 걸 해서 누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과거에 우리 대통령 법정에 세운 적이 있잖아요.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법인을 넘어서고 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생각하면은 법정에 세워야 되지요. 네. 이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드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지율 하락의 요인 중에 네.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국민들이 우리 우파랍니까? 네. 우파 국민들이 또 많은 국민들께서 좀 제대로 좀 네. 해달라 네. 심판해달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속도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칼럼으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지지율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30%대 떨어질 때는 이 갤럽 같은 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한 3분의 1이 표집이 되거든요. 거기서 지지율이 5% 이렇게 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 나머지에서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뭐 60% 가기는 어려운 그런 지경인데 구도인데 20%대로 떨어지면서 보수층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갔어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갤럽 조사 기준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이 그때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해서 이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그 왜 지지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게 정권 교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이 부패하고 불공정, 특권 이런 것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지금 그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 보수층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정치적 목표 지금 당대표 출마는 조금 전에 선언을 하셨고 아직 제가 목하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을 제가 정말 진지하게 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네. 좀 다양한 채널로 네. 제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는 작년에도 저 사실 한번 출마를 하셨어요. 네, 했었습니다. 예, 하셨었고. 예. 그때 제가 됐으면 예. 더 그렇죠. 좋았을 이런 텐데. 일이 없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제보고 분발하라는 그런 예. 해초리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 최대 목표는 다 대통령이던데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도 한번 출마를 하셨죠. 네네네 한번 그 했었습니다. 최종 꿈은 대통령이시죠. 저는 최종 꿈은 하여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하는데 제가 방점을 두고요. 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그 시대 정신을 저는 잘 반영하는 사람이 어. 된다 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때까지 어쨌든 좀 어떤 옆길을 좀 안 세고 그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했던 혈액형 A형의 좀 소심한 정치인이거든요. 그 솔직담백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네. 그때 제가 저의 소신을 네. 소신껏 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네. 봉사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권의 혼술타임 첫 시간에 그 오선의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이 좀 혼란한 그 여당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도 하고 또 처방도 많이 내렸었어요. 민심을 돌봐야 된다 이 많은 처방을 내렸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국권의 혼술타임 이 여당 주로 보수 진영의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한번 뼈 때리게 현 여건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조경태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